시장에서는 현재 4년 주기가 무효화되어 있다는 입장과 4년 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입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변수가 MSCI가 스트래티지를 편출할 것인지,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의 마크업이 공교롭게도 같은 일정인 1월 15일입니다. 결국 이 과정의 끝에서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 테마와 트렌드, 펀더멘탈과 실사용성에 맞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2026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6년 첫 번째 영상이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전망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2025년에 많은 기관들과 또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들, KOL들이 전망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전망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망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봐야 될지 어떤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전망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전망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그 너머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지, 펀더멘털은 강해지고 있는지, 기관 채택은 늘어나는지, 유동성은 늘어나는지, 그리고 규제는 확립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이 되면은 지금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내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쪽에 무게감을 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세 하락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세워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격 전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들 전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매체에서 전체적으로 기관들과 그리고 시장의 중요한 인플루언서들의 가격 전망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가격에 대한 편차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작년에는 대부분이 다 틀렸다 보니까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발표한 이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평균값 혹은 중위값에 가까운 가격을 도출해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150K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들은 어떤 가격 추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수의 기관들은 2026년을 규제 명확화와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는 강세장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와는 시장의 구조와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너무 대세 하락장, 즉 크립토 윈터를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저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기대보다 약세장이 일어나더라도 과거 같은 크립토 윈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가 사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도 대부분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M2 통화는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체인 유동성을 의미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정점을 찍고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다시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연준이 작년 12월 FOMC 회의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는 부분들과 레포 시설을 확충한다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 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는 관점에는 대부분 동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시장의 유동성은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처럼 오르지 않은 이유는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관들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완전하게 리스크온, 즉 위험자산 선호로 돌아서지 않고 선택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가격 상승이 유동성 자체의 증가보다는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의 전환을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시장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동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과 시장의 불안감입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에서 극도 공포 단계를 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투심을 꺾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은 사실상 10월과 11월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지 않으면서 더 불안감이 극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4년 주기가 무효화되어 있다는 입장과 4년 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윈터로 접어들 것 같다. 이 입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관의 보고서 상으로는 4년 주기가 약화된다라는 쪽에 더 많이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입장을 더 많이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저는 만약에 10월과 11월에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했다는 쪽에 무게감을 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이클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크립토 윈터는 온다라는 이 논리적 구조 자체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차트 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들,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은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가 52평선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아래로 하회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정도만 꼽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2026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점검해보고 특히 이번 1분기 또 주목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전망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텐데요. 자, 우선 2026년 강세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약세장이 지속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크립토 윈터와는 다를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국면도 즉 상반기 하반기도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주요 테마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규제의 명확화와 제도권 편입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로 볼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면은 하반기는 이제 중간선거 변수, 정책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성 있게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상승에 더 힘을 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가격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도 이 규제 명확화에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중요한 촉매는 무엇인가? 상반기에 시장 구조 법안을 비롯해서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1세기 법안도 효력을 발휘해야 되고 지니어스 법안도 현재 미국의 전통은행들이 다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들을 어떤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금지할 수 있도록끔, 즉 유동성이 디파이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끔 계속해서 전략을 펼치면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 법안들, 시장 구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과 21세기 법안이 전체적으로 정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26년 상반기에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같은 기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하반기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의석을 많이 잃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를 통틀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하고 유동성 정책을 풀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급 구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반기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ETF를 중심으로 한 자금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스트래티지가 1월 15일에 MSCI에서 편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래티지가 편출된다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으로 자본은 흘러가지만 그 루트가 스트래티지 같은 DAT 기업들인지 혹은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수요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갈래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P모건도 이 유동성을 본인들의 더 유리한 쪽, 본인들에게 돈이 더 되는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트래티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상반기에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2천만 개 이상 채굴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상징성과 수급 구조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가격 기대 범위가 상반기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리스크나 전략적인 포인트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전략적인 관점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장 가까운 국면들을 봐야 되겠죠. 바로 1분기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앞서 강조드렸듯이 이 가격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선 유동성 개선과 공급 제한 그리고 기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변수가 MSCI가 스트래티지를 편출할 것인지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의 마크업이 공교롭게도 같은 일정인 1월 15일입니다. 여기에서 마크업이 잘 이루어지고 상원 본회의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월 달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크업이 잘 되고 상원을 통과한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의견이 잘 모아져 가지고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서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에 기관들은 리밸런싱을 하고 ETF 순유입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시나리오상으로 어떤 추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 케이스는 84K 지지선을 일단은 하락 추세가 나오더라도 방어를 하고 88에서 110 사이에서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세 케이스는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고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잔류했을 때 이때는 신고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로 보고 있고 약세 케이스로는 MSCI 스트래티지 편출과 시장 구조 법안이 장기화될 그런 조짐들이 보이게 될 때 84K까지 이탈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측보다 대응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DCA 전략을 통해서 중요한 자산들을 일정 부분 조금씩 매입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크게 압박을 받게 됐을 때는 바이 더 딥 전략들을 역시나 꾸준히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단서가 붙죠.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을 때는 MSCI 편출 여부에 따라서는 매도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대응 전략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2026년의 중요한 키워드와 헤드라인을 9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짧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올해가 기관 채택과 규제 명확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제도적 통합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근본적으로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물 ETF와 디파이 토크나 그리고 기관 트레저리 편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시장 신뢰도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4년 반감기 주기가 종료될 가능성입니다. 과거와는 시장의 투자 주체들도 달라지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루트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4년 주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4년 주기다. 이런 관점을 맹목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하는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흐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인 인프라를 계속해서 대체하는 국면들이 강해질 겁니다. 자, 다음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있는 바로 토크나 RWA입니다. 국채와 주식, 펀드 토크나가 본격화되면서 블록체인은 금융 레일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월가의 자산과 자본들이 블록체인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첫 번째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은 너무나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다섯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가 기본 인프라로 부상을 하면서 최근에 Gcash 같은 모네로 같은 코인들이 크게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기관 채택 확대로 인해서 완전 공개가 아닌 선택적 공개 프라이버시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향후에 꾸준히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와 블록체인의 통합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AI 중앙화 리스크가 탈중앙 컴퓨팅과 결제, IP 보호를 위한 이 블록체인 수요를 촉진하게 됩니다. 즉 AI와 블록체인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중요한 국면을 보일 거란 것이죠. 거기다가 AI 에이전트가 온체인 거래와 결제를 주도하면서 블록체인의 저변 자체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파이의 진화입니다. 디파이가 대출, 파생상품 시장, 그리고 예측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2 확장과 차세대 인프라를 들 수 있는데요. 앱 특화 체인, 그리고 GK 롤업이 기본값이 되면서 이제는 확장성 경쟁이 과거에는 속도에 대한 TPS였다면 이제는 실사용 수익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즉 체인마다 각각의 전문성을 띠게 된다는 전망들이 이제 2026년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실제화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21년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그런 용어들이 쏙 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서 전문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요인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부채 리스크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대체 자산으로서 달러 희석과 부채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과 은이 먼저 오르고 한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주식이 오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 관점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모든 측면을 틀어서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이 저평가된 단계이고 저평가된 우량자산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은 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과거 같은 우후죽순 알트코인 펌핑의 시대는 완연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펌핑이 올 수 있겠지만 특정한 알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들은 결국은 선별된 몇몇 알트코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테마와 트렌드 그리고 펀더멘탈과 실사용성에 맞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026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출발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11일에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물량들이 청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이 상처를 회복할 틈도 없이 더 하락 국면을 보였는데요. 이 상처는 우리 시장에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고 봉합은 했지만 이 봉합된 자리가 아물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자들과 그리고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도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장기 상승이 더뎌질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면들이 시장이 90K나 88K에서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은 지금의 정체는 대세 하락장 전환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뢰와 상승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들은 누구도 강제로 심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 스스로가 이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것이 분명한데 다른 누군가가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기보다는 나의 중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근거들,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가격의 하루하루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금이 오르고 은이 오르고 한국 주식이 오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자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그리고 이 자산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답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투자 방향성도 명확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산업적인 관점과 유동성의 관점, 규제의 관점, 기관의 관점,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온체인 관점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복잡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을 꾸준히 응시하면서 우량한 자산들을 조금씩 모아나가고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인의 관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럼에도 이 시장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시장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체감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느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시장에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만큼 이 돈의 흐름들이 바닥을 다지고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뭔가 근본이 살아나고 있는 것들,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가격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굳건하게 잘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도 저 박 작가가 우리 크롱님들과 함께 하면서 시장의 변화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의 끝에서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박 작가와 함께 이 시장에서 굳건하게 잘 버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우리 크롱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